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교통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철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 중에서 특히 교통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은 교통 부분 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아마 쉽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영역과 비교했을 때 교통 부분이 얼마큼 기후위기 전환에 있어서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버스, 마을버스, 비행기, 철도 이런 교통수단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놓치게 돼요. 이를테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경유하면서 교통, 특히 공공교통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들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19 시기에 공공교통은 안전한가?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처럼 사람들이 다수 이동하는 소위 대중교통인 이곳이 과연 안전하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자가용 이용이 굉장히 늘어났던 어떤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그 전동 킥보드나 내지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휠 같은 것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이런 것처럼 점점점 교통수단이 개인화되는 것이 과연 자연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든 아니면 이제 지방정부에서든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통대책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내용인데 과연 이 전기차, 수소차로 기존에 있는 내연 자동차를 바꾸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냐?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정말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질문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평범한 우리에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걸어서 학교를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버스,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학교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그럴 때 그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성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원에서 직장까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 도시에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서 거의 필수적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이 각각의 내용들을 좀 권리 혹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교통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권리로서 이동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는 이동에 대한 필요가 생기는데 내가 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 이렇게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스, 지하철 등등 교통수단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앞서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동을 원하는 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맨 앞에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만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통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히 다니지 않으면 돼, 덜 다니면 되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대응, 즉 기존의 에너지를 더 많이 낭비했던 이동의 방식이 아니라 얼마큼 효과적인 이동의 방식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또 그 방식으로 기존에 있는 이동 방식을 전환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 자체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도시에서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거라면 그 이동 자체를 지구의 부담이 덜 가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을 먼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이후의 내용을 좀 쫓아오시면 왜 교통 문제가 단순히 버스를 이용하고 지하철을 이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이런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문제를 좀 더 넘어서서 복합적인 사회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는지를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동권과 관련된 가장 농담은 이제 재밌어야 되는데 이 농담은 다소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 부분에 있어서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농담 중에 하나가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돈을 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아주 높은 건물을 옆으로 뉘어놓은 겁니다. 사실 엘리베이터가 수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잘 느낌이 안 오지만 사실 이걸 수평으로 놓고 보면 움직이는 도로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건물을 이용할 때, 높은 건물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왜 지불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1층에서 100층, 1층에서 200층으로 이동하는 것에 그 과정에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동수단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비용을 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시에서의 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간다라고 할 때 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행위, 거기에는 내가 버스를 타고 혹은 지하철을 타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 과정에 비용이 부과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도시 안에서 발생되는 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새로운 도시의 교통 모습을, 그러니까 교통 구조나 혹은 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별로 재미있는 농담은 아닌데 왜 엘리베이터를 탈 때 돈을 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하나의 큰 건물로 봤을 때 그 건물에서 각각의 방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가 일종의 도로나 내진 교통망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마련되는 것이 더 합당하냐라고 하는 질문과 닿아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통 부분은 기후위기와 관련돼 갖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막 높다라고 하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뭐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 중요한 거는요. 도시에서의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교통 부분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다른 지역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공장도 없고 뭐 탄소 발전소도 없으니 서울은 어떻게 탄소 배출하는 데가 많지 않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는 교통 부분에서의 탄소 배출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 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도로교통 부분입니다. 사실 도로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그렇게 낯선 건 아니에요. 집 밖, 학교 앞, 나서기만 하면 있는 게 도로잖아요. 그 위를 다니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 부분에서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은 것은 도로 부분의 교통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비롯해서 뭐 상용차나 트럭 뭐 등등등등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에서 95.5%가 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에서 교통 부분의 대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로교통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닿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또 지역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전국에 균일하게 나뉘어져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사람이 많은 데는 자동차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람이 많은데 하면 수도권이죠.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이를테면 경기도가 전체 도로 부분의 탄소 배출에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있는 서울이 한 10.4%, 그러니까 즉 수도권이라고 불리는 데가 전국의 교통 부분의 탄소 배출에 있어서 3분의 1 이상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 교통 부분에서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부분에서의 과제는 1차적으로 도로교통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과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과 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해내는 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기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됐을 때 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교체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기존의 경유차를 천연가스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이것을 하는 시기가 1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다니는 버스에 그 에너지원을 경유해서 천연가스로 바꾸는 데에만 10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원 하나를 바꾸는 데 1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교통 체계를 바꾸는 데에는 얼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서울시는 작년 말에 C40라고 하는 그 기후위기를 위한 세계 시장협의회라고 하는 이제 시장들이 모여있는 국제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제출한 목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40% 정도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낮은 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그러니까 불과 한 9년 남았죠. 9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해서 40%까지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실은 교통 부분에서의 굉장히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천연가스로 바꾸는데 10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또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히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돼, 뭐 이동을 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본권에 해당되는 필수적인 권리에 맞는다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직장을 다니거나 그 학교를 가거나 혹은 친구들을 만나거나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통 부분의 탄소를 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관점이 필요한데요.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A에서 B까지 사과 10개를 옮겨야 된다라고 한번 그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그 사과를 옮기는 방법이 한 사람이 사과 하나를 들고 와서 B까지 가고 다시 A까지 와서 또 나머지 사과 하나를 들고 또 이렇게 오는, 그래서 이걸 10번 반복하면 사과 10개를 A에서 B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과 10개를 한꺼번에 들고 A에서 B로 이동을 하게 되면 한 번만에 사과 10개를 옮기게 되겠죠. 여기서 이 차이는 뭘까요? 뭐 횟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 거리 자체가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10개가 A에서 B로 이동하는데 하나씩 이동시키는 것보다 한꺼번에 10개가 이동되는 것이 전체 이동 거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교통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이용하고 퍼스널 모빌리티를 통해서 개인이 이동하는 것을 확대시킬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자가용이나 다른 수단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낮다 하더라도 그 개인 이동이 누적되면 그건 역시 탄소 배출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시의 이동 체계를 소위 좀 더 규모화해서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총 이동량 자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교통 부분에 있어서 기후위기 대응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과 10개를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씩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4개씩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달지 아니면 10개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 이동량 자체를 줄이는 이런 접근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바로 총 이동 거리가 탄소 배출량의 추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게 미국의 현황인데요. 보시면 위에 이제 파란 선이 총 이동 거리와 관련된 거고 밑에 게 이제 그 탄소 배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 거리의 축소가 아주
소수만 떨어져도, 그러니까 아주 약간만 떨어져도 탄소 배출이 떨어지는 그게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동량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교통 부문의 탄소 저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와,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 현실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말로 옮기게 되면 왜 이 관점이 실현되기가 어려운지를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그 외국에서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는데 단순히 교통수단,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를 더 많이 넣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한번 그것을 우회해서 우리 현실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뉴욕시의 효과적인 모빌리티 계획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공공교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속도 제한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개별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비전 제로라고 하는 어떤 통합적인 비전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전 제로가 무슨 뜻이냐면요. 도시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도시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외국에서도 도시 내에서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저렇게 큰 도로가 아닙니다. 예, 큰 도로가 아니에요. 보통 우리 생활권 내에서의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시 내에서의 교통 사망자를 0으로 만들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망자를 내지 않는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도로 구조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가용 이용자에 대한 어떤 규칙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이 도시를 다닐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이 한데 모여 있는 게 뭐냐? 2050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후위기와 관련된 교통 부문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비전 제로라고 하는 그 교통 부문에서의 새로운 비전 체계가 또 도입이 된 거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통 부문이라고 해서 교통 부문의 과제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통 부문의 과제를 담을 수 있는 이 시민들의 합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가치 체계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잖아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줄입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익숙했던 어떤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뉴욕시는 2050 계획에 그것을 넣어서 통합적인 체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파리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파리시 같은 경우는 파리를 위한 선언이라고 하는 이제 시장의 정책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국 언론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를테면 시내 전역에 30km 자동차 속도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그 도심 내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에 작은 도시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집과 직장, 집과 학교를 15분 만에 다닐 수 있는 15분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책 과제가 있지만 교통과 관련돼서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 세 가지의 제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교통 부문의 과제로 보이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에는 버스 얘기가 없고요. 지하철 얘기가 없습니다. 자전거 얘기도 없죠. 그러니까 저게 뭐야? 라고 하실 텐데 사실은 교통 부분 정책이 갖고 있는 그 복합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동차 속도 제한 30km라고 하는 것은 앞서 그 비전 제로라고 하는 부분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면은 자동차는요, 그러니까 자가용은 더 이상 도시 안에서 효율적인 혹은 효과적인 교통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30km로 속도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건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목표도 있지만 도시에서 다니는 교통수단들 중에서 자가용이
배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이 자가용을 이용할 거냐, 자전거를 이용할 거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거냐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30km 자동차 속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가용을 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드러내도록, 그러니까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노상 주차장을 없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다 보면 길거리에 갓길 주차된 차들 무지하게 많죠. 그러니까 이 차들이 대부분 이 도로를 대부분 다니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점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갓길 주차가 금지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애초에 자동차가 이 안으로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진입 자체가 여기서 통과하는 자동차는 그냥 지나가겠지만 여기에 주차를 하고자 이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 수요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 자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더 확대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행로 확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상 주차장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 선언 자체가 갖고 있는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분 도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통의 속도를 막 높여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를테면 구로에서 노원까지 15분 만에 주파하는 어떤 초고속 열차를 두겠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구로에 산다면 구로 지역에서 제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적어도 제가 다닐 수 있는 어떤 직장 혹은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근방에 있는 학교를 이용해서 나나 아니면 그 자녀들이 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도시 계획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분이라고 하는 것은 KTX로 이동하는 15분과 걸어서 이동하는 15분을 같게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보행과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이 생활권 범위 내에서 나의 필수 이동의 범위를, 그러니까 필수 이동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즉 파리시의 사례는 교통 부분이 도시계획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뉴욕시의 사례도, 지금 살펴보는 파리시의 사례도 교통 부분의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동차, 지하철, 버스라고 하는 교통수단 자체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이 교통, 즉 도시 내에서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둘러싼 이 도시 구조 혹은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교통 부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모달 시프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모달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단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이를테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자가용을 통해서 이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자전거로 이동하도록 만들 것이냐, 혹은 자가용 10대 혹은 20대가 이동해야 되는 그 이동을 버스 한 대로 전환시키는 것, 자가용 100대를 지하철의 한 노선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모달 시프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건 결국에는 개별화되어 있는 자가용 이동 수요를 어떻게 공공교통 수단으로 전환시키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한국은 자가용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훨씬 더 유리한 사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승용차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즉 차량을 한번 탐으로써 나타나는 혼잡 비용, 대기 오염 비용, 사고 비용,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산출한 것에 따르면 한 13,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사회적 기여, 그러니까 뭐 세금의 방식이든 부담금의 방식이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그 중에 한 2,000원 정도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자가용을 가지고 한 번 이동할 때마다 한 10,000원 정도의 편익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차 요금이 비싸고 기름값 비싸고 뭐뭐 해도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저 10,000원 정도의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비용이나 내지는 대기오염 비용이나 이런 거 다 합쳐서 내가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이 편익 구조를 어떻게 바꿔주는 것이 사람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드리지만 기후위기를 위한 대응이 어떤 강제나 내지는 불법화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개인에게 선택할 만한 옵션을 만들어주고 그 옵션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자전거나 혹은 대중교통, 뭐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만들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랬을 때 저 10,000원이라고 하는 편익의 차이는 조금 더 그만큼 대중교통 부분에 더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10,000원의 편익을 보고 있다면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10,000원 정도를 상당하는, 10,000원에 상당하는 공공투자를 통해서 이용 요금을 낮춘달지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대중교통 체계를 만든달지 하면서 그 편익을 상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거죠.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시민들이 이걸 타느니 차라리 자전거나 지하철, 버스를 탐으로써 나도 기후위기 부분에 같이 행동을 하겠어 라고 하는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통상적으로 우리는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요금 구조와 관련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를테면 지금 한국의 대중교통 체계는 그것이 버스나 이런 것처럼 민간 회사가 운영하든 아니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처럼 공공이 운영하든 단 하나의 원리로 운영이 됩니다.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부담하는 요금이 있고요. 이용자인 사람이 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을 공공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받는 간접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버스든 지하철이든 공통적으로 그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시민입니다. 어느 정도는 직접 비용인 요금을 통해서, 어느 부분은 간접 비용인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요금을 낮춘다 혹은 더 나아가서 무상교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짜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세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것은 효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더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내가 직접 그 부담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사회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요금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AC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청소년에 대한 무상교통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LAC의 그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가 이제 메트로라고 하는 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내년부터 청소년에 대해서 무상교통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 한국에서 그 경기도에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이미 청소년에 대한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갈 때, 그리고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이 버스를 이용하시잖아요. 그게 공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광진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마을버스 업체랑 협약을 맺어서 청소년에 대한 마을버스 무상요금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요금 보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맨 앞에 설명드린 대로 도시 안에서의 이동이 단순히 소비나 내지는 선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요금 정책이 앞서 설명드린 모달 시프트라고 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을 이용할 때마다 나는 더 편익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편익을 상쇄할 만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이 제공되어야 자가용을 이용할 거냐,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냐가 옵션이 됩니다. 그랬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옵션이 뭐냐라고
라고 했을 때는 요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금 구조를 어떻게 구조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이 모달 시프트의 실질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쟁점을 짚고 이제 이 준비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수소차가 과연 교통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대안일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안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내연 자동차입니다. 근데 내연 자동차를 바로 다 전기차로만 바꾼 게 두 번째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단에 보시면 2050년에 CO2 감축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 기존에 있는 내연 자동차를 전기차로만 바꿔도 상당 부분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방법만으로는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1.5도씨 이하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로 다 전환하면 탄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2050 목표에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달 시프트입니다. 개별 이동하는 자가용 수요를 자전거나 혹은 시내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시켜줘서 실제 이동량 자체를 줄여야지 2050 목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그 UC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대학 연구소에서는 3레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의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수단 자체가 전환될 수 있어야 이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 교통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서 요금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확실히 위기는 불평등하게 나타납니다. 작년에 이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은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소비 지출의 항목들, 뭐 식료품, 뭐 외식비, 뭐 문화비 이런 거는 전 그 경제 계층에 있어서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여기가 줄면 다 줄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교통 부분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분위에서는 오히려 교통비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분위는 교통비가 뚝 떨어졌고요. 그 다음 낮아졌고 그 다음 나눠졌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감축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 부분은 이렇게 그릇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수준이 어떻게 좀 가능한 중산층의 경우에는 교통비 지출이 쭉 낮아지고 고소득자는 교통비 지출이 훨씬 더 많아지고 저소득자들의 경우에는 교통비 감축이 상대적으로 낮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요. 재택근무가 가능한 중간층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동을 하지 않는 근무 형태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가용 이용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최하층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교통 부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에 따른 교통수단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경제력이 좋은 사람이 이동하기 용이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전기차를 이용하면 좀 더 낫지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환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환에 대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적어도 교통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효과적인 요금 구조를, 즉 부담 구조를 만드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뭐 여러분들 언론지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전히 한국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이 지하철, 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하철 타기 운동, 뭐 고속버스 타기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비극적인 일입니다. 나름대로 경제력도 그렇고 뭐 사회적 발전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전히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개별 교통수단으로는 풀 수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장애인들도 그리고 교통약자들도 대중교통수단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통 부분의 과제와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첫 번째는 자전거 타기일 것 같습니다. 교통수단 역시도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그게 제일 편합니다. 자전거 타고 도시를 다니는 것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훈련되고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규모화가 되면 도시의 성격 자체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한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이 임계치를 우리가 만드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기가 좀 더 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부터 자전거를 이용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임계점에 다다르면 우리의 주변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소위 크리티컬 매스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 도시에서 자전거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보통 하는 운동을 이제 크리티컬 매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통 이용자 중에서 일정 부분이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도시가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암스테르담이나 이런 데처럼 자전거 중심의 도시를 만들게 된 굉장히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가용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현황을 보면 근거리 이용이 점차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통 정책의 문제가 단순히 전문가 한두 명의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러분과 나와 같은 시민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